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현대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차의 위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극복할 방법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부작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노조 문제, 현재 어떤 위기에 있고 그것이 노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대차의 위기 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주가의 변화일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도 잘 될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주가인 거죠. 현대차 주가가 지금 1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참 잘 나갔을 때 2011년 그 무렵에 26만 8천 원까지 갔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된 거예요. 엄청난 추락입니다. 자, 주가만 그러냐? 영업이익률, 자동차를 팔아서 얼마나 이익이 나는가?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참 잘 나갈 때 2012년 무렵, 그 무렵에는 영업이익률이 10.3%였습니다. 1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10만 원, 10만 3천 원 정도가 남았다.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그런 기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추락을 해가지고 2017년 작년에는 5%까지 추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올해는 더욱더 심해서 지난 3분기, 즉 7, 8, 9월 이 석 달 동안은 어떻게 됐느냐? 1.2%가 됐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한참 때 10.3%이던 것이 1.2%가 됐다. 이거는 거의 이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익률이 줄어들다 보면 금방 마이너스가 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건 위기임이 분명하고, 이것을 간과했다가는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기업,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위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딸려있는 식구들이 워낙 많아요. 사실은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본다면 177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부인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 정말 엄청난 숫자가 이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의 문제,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현대차, 기아차, GM 대우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 문제,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분석가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 사드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한국차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적대적이 됐다. 또 제3세계 신흥시장에서는 환율이 변화해가지고 환율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었다. 또 미국에서는 리콜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놔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일견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위기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위기를 가져오는 외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기업인 거죠. 좋은 사례가 바로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2011년 미국에서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재앙은 1000만 대 리콜 사태입니다. 1000만 대 리콜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손해배상에 과징금에 수리비에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재앙이었던 것이죠. 토요타에게는. 사람들은 그래서 토요타가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이거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토요타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몇 년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토요타 자동차는 생산 라인을 다 개조를 하고 또 근로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원가를 떨어뜨리고 생산을 유연하게 만들고 신제품을 또 내놓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경쟁력을 찾은 거예요. 즉 스스로 체질을 바꾼 거죠. 스스로 체질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또 기아차 같은 계열이니까 스스로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스스로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나요? 못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전혀 바뀔 의향이 없어요. 바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바꾸자고 하면 반발을 하고 파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요. 2014년 말 기준인데요. 지금도 뭐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인건비 비중은 전체 생산비 중에 15%예요. 토요타는 얼마냐? 7.8%입니다. 절반에 불과한 거죠. 절반에 불과한 겁니다. 폭스바겐은 어떠냐? 9.8%.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다른 경쟁 기업들, 외국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건 뭐 한 5%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 가격 1, 2% 차이 가지고 차가 팔리고 안 팔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GM이 망한 게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GM이 망했던 것은, GM이 한번 망했던 건 여러분 잘 아시죠? GM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뭐 복지를 정말 요즘 말로 빵빵하게 해줬잖아요. 퇴직 근로자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그게 원가의 한 4% 정도를 차지했던 겁니다. 그 4%라고 하는 복지 부담 때문에 GM이 값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 자동차들과의 경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GM 대신에 일제 차들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값이 비싸니까 GM 차가. 그래서 GM은 망한 겁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왔을 때는 할인을 하고 뭐 인센티브를 주고 리베이트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차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 차들이 지리 자동차나 상해 자동차나 이런 데들이 막 추격을 해오잖아요. 품질은 현대차하고 비슷비슷하고 값은 현격하게 싸요.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값을 떨어뜨려야 돼요. 품질을 갑자기 뭐 BMW나 벤츠처럼 만들 수 없는 바에야 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특히 국내 노동자들은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서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다 수출하는 그 자동차들은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특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얼마나 받길래 그래? 평균 뭐 9천만 원 내지 1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생산직 노동자들이. 예. 그런데 참 더욱더 큰 문제는 노동자들 스스로는 그만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가보지 않는 길.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송호근 교수입니다. 직접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또 남양연구소 뭐 이런 데를 직접 다니면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또 관리자들을 만나고 또 집에 그 부인들을 만나고 노동자의 부인들을 만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썼습니다. 이 책을. 여기에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아니, 구청에서 한 1억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노동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노동자는 내가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요? 그 정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송옥은 교수가 되묻죠.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기본급으로 받으시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아이들 학자금과 각종 수당으로 해서 한 2천 내지 3천 받으시죠? 네. 특근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천 넘어서 받으시죠? 네. 이걸 다 합치면 9천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은 평소에 스스로 그렇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예. 회사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질 않는 거죠. 여기에 어쩌면 비극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봤습니다.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다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좋은 일이죠. 생산성이 높아서 많은 돈을 받는다면 그건 진짜 선진국이에요.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차 한 대 만드는 데 투입되는 시간, 이것을 HPV라고 부릅니다. Hours per Vehicle. 예. HPV인데 이 HPV가 2004년에 측정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국내 공장의 경우에,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의 경우에 26.8시간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알라바마나 조지아나 여기에 HPV는 얼마냐면 14.7시간. 중국의 공장은 얼마냐? 17.7시간. 체코는 15.3시간. 인도가 20.7시간. 터키 25.0시간. 이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의 HPV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특히 미국과 체코 이런 데에 비하면 뭐 거의 2배 수준인 거예요. 차 한 대 만드는데 시간이 2배 걸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낮고 급여는 많이 받고 이러면 그 차에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1998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 12년까지 급속하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듈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차를 제조하는 방식 자체를 아주 단순화시켜 버린 거예요. 노조가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이 품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또 작업 속도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제조 방식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게 모듈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현대자동차가 모듈화에서는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까지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덕분에 품질 수준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또 상당히 균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이윤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해외 자동차 공장들에서 생산 원가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윤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까지 유지가 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이익들, 또 해외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이익들을 사실은 국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해보면 매우 부당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특히 외국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익인데 왜? 자기들은 낮은 원가의 자동차를,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한국 노동자들이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제가
이 송호근 교수의 이 책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모듈화, 또 생산 라인의 자동화, 로봇이 많이 투입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숙련된 노동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간단한 훈련을 시켜서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더라도 생산 라인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돼 있대요. 그건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조 섞인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2만 원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이익 배분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많이 받으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생산성이 낮다면 자기 생산성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의 작업 현장에서는 그 정의가 깨져버린 거죠. 즉 생산성에 맞는 임금이라고 하는 이 정의로운 원칙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현대자동차 경쟁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팔 수가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팔 수 없게 돼. 국내 시장에서도 팔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가격이 비쌀 테니까. 또는 가격을 팔릴 정도로 싸게 판다면 이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망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노조,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노조도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 우물을 벗어나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좀 세계를 봐라 이거죠. 시대의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뭐냐? 낭떠러지예요. 몇 발짝 더 걸으면 수직 낙하하게 되어 있어요. 추락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좀 여기서 멈춰서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 기술에 바뀌어가는 이 상태,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에, 그런 추세에 현대자동차 노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국민들도 현대차 노조를 향해서 자꾸 그런 권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꾸짖고 그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한 기업이 망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18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 노조의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유연한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호의 경제TV 현대자동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